네, 오늘 2부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의정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재표결 결과부터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예. 최상병 특검법 부결은 됐는데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이 나온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현상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저희들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표 분석을 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네. 근데 9월 26일 날 방송사법하고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의결했을 경우에는 이탈표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월 4일 날 김건희 특검법하고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한 4표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힘이 당론을 결정해서 표 단속을 하고 미리 다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4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단일 대우가 깨졌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이제 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4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잔파도에서 이제 큰 파도를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표의 사라는 숫자의 양보다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난주에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2차 재표결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 전에 있었던 1차 재표결 때 그때도 4표가 나왔었거든요. 이탈표가. 네네네. 그러면 요번에 이탈표도 똑같은 그때의 4명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4표 이탈표도 같은 의원들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추정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정을 하십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할 보세요? 때는 예. 실질적으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국민의힘이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양심적인 의원들의 개별적 투표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가 이어질 거냐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개별 투표와 양심 투표를 넘어서 네. 과거에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수표의 재결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에 의한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계의 일정한 조직 투표, 네. 계보 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의 투표가 이어질 때 재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계파의 의원들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아직은 결집력이 좀 약하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한동훈 대표를 이루고 있는 핵심 라인이 한 8명 정도 되고 계보 친한계가 한 11명 정도 돼서 한 20여 명 가까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들이 앞으로도 조직적인 움직임, 계파 움직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조직적 힘이 이루어질 때 한동훈 계보에 있는 표들이 조직 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재의결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김건희 특검법은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이고 최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런데 그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계가 만약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은 결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시점이 이르다. 네. 아니면은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그 핵심 세력이 몇 명들은 지금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마 이제 정책 판단이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그 판단이 저는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별 후에 독자 생존이 가능한 것이 담보가 돼야만이 한동훈계가 움직일 수 있는데 네네. 담보가 될까요, 그게?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김건희 지금 이제 민심의 축적 숙성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아마 한동훈 계부가 어젠가 며칠 전에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만찬을 했다는 거죠. 어제잖아요. 예. 어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시점에 만났을까라고 볼 때 최혜병 김건희 특검법의 재결 수순을 넘어서 내 표가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냐? 그럼 이 상태를 현상 유지 정책을 할 것이냐, 현상 타파 정책을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상 유지를 해가지고는 국민의힘이 유지가 어렵다고 아마 많은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한동훈계 의원들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돌파는 뭐냐? 최혜병 특검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지탄의 수위가 높아하는 경우에 이걸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차기의 대권 구도라든가 미래 권력을 위해서는 지금의 스탠스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책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국정감사와 10월 11월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계부의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이것이 추후에 그러면 개파 투표, 조직 투표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추후에 판단해 볼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의원님의 진단은 한동훈 대표가 안팎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 진단을 깔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상당히 위기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위기감을 결정적으로 확인하는 계기 가운데 하나가 혹시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다, 혹시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 16일에 보궐선거도 중요하고요. 네. 이제 안팎으로 보면 이제 그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집권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10월 16일에 보궐선거도 4곳에서 이루어진 보궐선거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외부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체적으로 지금 규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국정감사,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이라든가 김대남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앞으로 새롭게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는지, 이것이 이제 정치권의 여의도로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이러한 파고를 한동훈 대표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팎으로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돌파의 카드로서는 결정적으로는 저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카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11월경에 김건희 최상병 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게 그 원내 지도부에서 공유된 일정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10월 전에도 그랬고요. 10월 4일 재의결하는 상황에서도 이거는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10월에 국정감사와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11월에 재발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거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이미 예측 가능성 예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11월에 만약에 재발의가 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공천 개입이라든가 선거 개입이라든가 지금 또 다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10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의 어떤 선거 개입 문제가 아니라 이 공천 개입,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네.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실체적 규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병행 추진도 이야기를 했던데 이건 어떤 맥락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에 이제 본류가 있다고 하면은 이 본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고 보완제로서의 상설특검을 한다고 하면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부권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통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하면은 상설특검은 부분적인 거죠.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마약 그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해서 상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 의혹을 밝히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삼부토건 이렇게 주가 보면 되는 조작 거죠. 의혹이나 네. 마약 수사 개입 의혹 이 두 건만 따로 떼어가지고 상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 만약에 예. 상설 특검을 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상설 특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하고 최혜병 특검은 일반 특검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네. 보완제로서의 상설 특검법을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도 사실 상설특검 이야기가 아이디어 수준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민주당 안에서 나왔던 상설특검 부분은 그 규정을 바꿔갖고 지금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네네네. 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의 그러니까 그 추천은 사실상 그 삭제하는 규정 아니, 개정까지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일반론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예. 김건희 특검법하고 최혜병 특검법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네.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 아닙니까? 네. 그러면 특검법도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배제시켜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상설특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신다. 아니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지금까지 이 검찰도 그렇고 네. 그 검찰 정권에서 보호하고 옹호해줬던 사람들이 그럼 특검으로 임명해주면 그 특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중립성을 훼손되는 거고 그 특검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설특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이 외부 환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그거와 네네. 관련된 질문을 지금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에서 김건희 네네.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꾸린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 됐든 양평고속도로가 됐든 명품수수가 됐든 관저 뭐 이런 용산 이전 당무 개입 뭐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TF라든가 아니면 상임위별로 움직임이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왔는데 네.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네. 특검법이 재의결해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를 하나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종합 세트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개별 세트였다고 하면은 특검법이 개별 종합 세트로서의 수사와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 특검법이 어려우니까 그럼 당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대응 수위인데요. 왜냐하면 그 예. 기구 명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대응 수위를 어떻게 예. 잡고 계시는 겁니까? 대응 수위라고 뭐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는 뭐 규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앞에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아니에요. 예. 이게 이 정도는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표현에 저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심판의 의미가.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의 행위로 혹시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아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 이 국정농단의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혹들을 규명하려고 특검이 됐는데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농단을 규명하겠다는 거 그 결과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추후의 문제인 것이죠. 예. 그 왜 이 질문을 드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강화군 수선거 유세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혹시 이게 네네. 맥이 연결이 되는가 싶어서 질문드렸는데요. 아니 이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국민들이 투표 참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대표를 뽑잖아요. 네.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판단하고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기본적 원리를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 국정을 제대로 이어왔는지
이 각종 비리 문제를 덮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또 하나가 국정감사인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의원님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장을 맡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뭐 그 개별 상임위별로 이제 이루어지는 의혹 규명을 여기서 다 지금 짚을 수는 없고 지금 그 민주당 전략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하겠다. 이건 보도를 많이 탔으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집중을 하려면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출석을 할까요? 많이 출석을 할까요? 아,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랬는지 과거에도 증인 출석에 대한 강제 규정이라든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징벌적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 국민을 대표한 의회 입법부에서 국민이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들을. 네. 당연히 출석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징벌적 조항들을 크게 두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왔고. 근데 이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싸우라고 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당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입법부를 무시하다 보니까 증인들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서서는 그럼 국회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동행 명령권 발동이라든가 네. 피감기관의 자료 미제출이라든가 불성실 답변, 증언 거부, 위증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민주당 일관된 입장이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채택된 증인 가운데 네네네. 지금까지 좀 참석 의사가 확인이 된 주요 증인들이 좀 있습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상당히 그 핵심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불출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단호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단호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동행명령장 뭐 예, 발부 동해명령 고발 조치를 하겠고 네. 지금 어제도 이제 기자 회견을 했어요. 박찬대 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요. 예. 이런 질문들도 계속 이어졌는데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보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쏟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질문은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것만 좀 여쭤보게요. 혹시 오늘 명태균 씨가 동아일보고 인터뷰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현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동안 해온 역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갑자기 이제 명태균 씨 이 인터뷰 기사와 명태균 씨의 이제 언어를 쭉 볼 때 네. 누가 떠올랐냐면 전두환 정권에서 장영자 씨가 떠올랐어요. 장영자요? 이거 뭐냐면 장영자 씨는 당군인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음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어음놀이. 사채시장에서.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어떻게 된 거냐면 국민의힘 보수 정권 하에서 정치 놀이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정치 놀이를 해왔고 뭐를 발휘했냐면 정치 시장에서 자기의 정책 조언, 특히 여론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통해서 정치 개입을 해왔던 당사자가 된 것이다.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큰 사건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뭐 김영선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영향권이 명태균의 영향권 안에 이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명태균 씨가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명태균 씨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라든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영향권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여의도에서 알지도 못하는 명태균에게 고개를 숙였던 거 아니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치시장, 선거시장에서의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어음을 발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정치 어음을 발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진단했던 그런 어떤 역할의 어떤 주인공으로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등장하기 전에는 천공의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에도 명태균 씨가 천공을 거론한 대목이 나오던데 그러면 천공이 했던 역할을 명태균 씨가 대체한 거냐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했다는 거지 민주당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당대회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이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거의 국정조사급에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보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명태균 씨의 상황을 보면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충분히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 경남 선관위가 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시점이 작년 12월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은 9월 30일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9달 네네. 동안 뭉갰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배경은 혹시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거는 명태균 씨가 지금 오늘 그 얘기하잖아요. 수시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부부가? 네. 그리고 수시로 불러서 대통령 부부에게 조언을 했고 정치 판자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네. 그럼 명태균 씨가 이런 정치적 판자비를 했다라고 하는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예.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지금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규명이 될 거냐.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좀 짧게 좀 예, 여쭤볼게요. 금투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네. 왜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안 하고 지도부에 일임을 했습니까? 여러 이제 이 문제는 원래 계속 이제 논란이 됐고 네. 이제 의견들이 이제 팽배하단 말이죠. 특히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유예할 것이냐, 폐지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완 후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그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팽팽하게 맞섰던 사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의원총회 안에서는 결론을 내기 어려웠던 거. 그러면 과감하게 지도부에게 일임하고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의견이 뭐 토론 배틀까지 할 정도로 확 갈렸다면 오히려 좀 더 시간을 갖고 의원들의 수기 과정을 더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충분하게 토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뭐 텔레그램 방이라든가 의원들 안에서의 토론방이라든가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의원총회에서도 그동안의 얘기가 충분히 됐다라고 의원들도 서로 그것은 이제 수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도부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이른바 이재명 11월 위기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큰 흐름을 좀 볼 때 네. 11월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윤석열 정권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의 위기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가장 6개월 안에 있었던 거죠. 검찰 정권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작업들이 정적제기 위한 작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있었습니까? 네. 그 시점이 2년 6개월 지나왔고 2년 6개월 시점에 지금 11월에 누가 더 위기입니까? 윤석열 정권 위기 아닙니까? 민심은 알겠습니다. 지금 바닥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이 지금 실정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윤석열 정권이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당내 현안을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